때는 조선,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경성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 장안의 화제가 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다운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넘어 깊고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과 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요.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고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니 장안의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화를 마음에 품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화의 집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드님부터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본물처럼 밀려들었죠. 하지만 서화의 아비인 서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좋은 곳으로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최근에도 서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생각이 있어.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엄을 차리고 있으나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진사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경성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이판서의 집사였습니다. 이 댁의 주인을 뵙고자 하오. 이판서 대감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서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중경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그 이름 석자에서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판서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이제는 기울어가는 서진사 집안에 어찌하여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판서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서화는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소인의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며칠 후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보내온 예물은 서진사 집안의 낡은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서진사는 며칠 전 밤 이판서가 주최한 비밀스러운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에게 이판서가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서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이판서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한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가마에 오르는 서하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이판서 대개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곁에 선 지아비 준경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한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촛불의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정성껏 차려진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준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준경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경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러준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내 아비가 노름비대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고 할 셈이냐.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하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하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하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준경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하는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준경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경의 눈치를 살피며 서하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의 작은 연못가라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섰습니다.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나이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고 계셔야 합니다. 부디 분란을 만들지 마시지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뗀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화는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옷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준경이 기생집에서 얻어온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화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화가 혼례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작의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준경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화는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깎아지른 절벽 낙혼대였습니다. 낙혼대 위에 선 서화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귀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섬뜩했죠.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에서의 나날,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화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날 밤도 멀리서 서화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미신데 나를 막는 것이오. 무영은 서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이리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어서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영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서화에게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서화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화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영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무영은 서화를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의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화의 어머니가 뛰쳐나와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화는 어머니의 얼굴이 수척할지언정 병색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무영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잠에서 깬 서진사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서하를 보고는 노발대발 소리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이 판서 대감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당장 돌아가거라.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이리 왔겠습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서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하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하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무영은 조용히 서하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무영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무영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하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가집에서의 며칠은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서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쌀밥을 먹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준경이 간호며들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필시 서하의 아비가 실토한 것이겠지요. 무영은 재빨리 서하의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신가요? 준경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무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준경은 무영을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하를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만. 그런데 준경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서하를 끌고 나가는 대신 안방의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간호들을 돌려보내고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하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숨막히는 삶이 다시, 아니 전보다 더 지독하게 시작된 것이었죠. 무영은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박현수였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판서와 대립하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거죠. 어린 현수는 겨우 목숨만 건져 무영이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초가에서의 삶은 이 판서, 댁에서의 삶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서하는 다시 말라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하의 어머니가 무영 편에 몰래 약과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무영이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준경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준경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무영의 눈에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화가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무영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둥대며 술이 덜 깬 준경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수지가에서 서화의 신발과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준경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화가 서방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이 소문은 준경의 아버지, 이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준경이 이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그놈의 괴팍함 때문에 그나마 참한 아이로 골라 혼인을 시켰거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잠시 후 준경이 눈치를 보며 이판서가 있는 서재로 갔습니다. 이놈. 내 놈은 언제 처리될 것이냐? 아비가 혼인하면 조용히 살라 하지 않았더냐? 제 성질을 건드리는데 어찌 참고만 있겠습니까? 혼인을 해보니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이판서는 준경의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아버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제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고 준경은 짐승에게 물어뜯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 말하고는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곤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예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나그네가 서화의 어머니에게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서찰 안에는 글씨 한자 없이 그저 서화가 가장 좋아하던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곱게 말려져 있을 뿐이었죠. 우리 서화가 살아 있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무영이가 살렸구나. 어머니는 그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영이 죽어가는 서화를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이틀 전날 밤, 무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경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화가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무영이 서화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화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날 밤 무영은 서화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꽃신 한 짝과 짧은 유서를 저수지 옆바위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탈진한 서화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의 폐가로 향했죠.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무영은 서화를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서화는 죽고 아윤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무영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아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무영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윤은 무영이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영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유는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무영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때는 조선,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경성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 장안의 화제가 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다운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넘어 깊고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과 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요.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고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니 장안의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화를 마음에 품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화의 집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드님부터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본물처럼 밀려들었죠. 하지만 서화의 아비인 서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좋은 곳으로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최근에도 서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생각이 있어.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엄을 차리고 있으나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진사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경성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이판서의 집사였습니다. 이 댁의 주인을 뵙고자 하오. 이판서 대감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서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중경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그 이름 석자에서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판서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이제는 기울어가는 서진사 집안에 어찌하여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판서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서화는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소인의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며칠 후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보내온 예물은 진사 집안의 낡은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서진사는 며칠 전 밤 이판서가 주최한 비밀스러운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에게 이판서가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서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한은 아버지의 노름빗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이판서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한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가마에 오르는 서하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이판서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곁에 선 지아비 준경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한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촛불의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정성껏 차려진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준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준경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경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러준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내 아비가 노름빗에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고 할 셈이냐.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하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하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하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준경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하는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준경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경의 눈치를 살피며 서하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의 작은 연못가라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섰습니다.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나이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고 계셔야 합니다. 부디 분란을 만들지 마시지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뗀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하는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옷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준경이 기생집에서 얻어온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하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하가 혼례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작의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준경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하는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깎아지른 절벽 낙혼대였습니다. 낙혼대 위에 선 서하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귀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섬뜩했죠.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에서의 나날,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하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날 밤도 멀리서 서하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미신데 나를 막는 것이오. 무영은 서하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일이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어서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영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서하에게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서하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하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영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무영은 서화를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의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화의 어머니가 뛰쳐나와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화는 어머니의 얼굴이 수척할지언정 병색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무영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잠에서 깬 서진사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서화를 보고는 노발대발 소리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이 판서 대감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당장 돌아가거라.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이리 왔겠습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서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화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화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무영은 조용히 서화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무영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무영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화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가집에서의 며칠은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서화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쌀밥을 먹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준경이 간호며들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필시 서화의 아비가 실토한 것이겠지요. 무영은 재빨리 서화의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신가요? 준경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무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준경은 무영을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만. 그런데 준경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끌고 나가는 대신 안방의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간호들을 돌려보내고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화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숨막히는 삶이 다시, 아니 전보다 더 지독하게 시작된 것이었죠. 무영은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박현수였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판서와 대립하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거죠. 어린 현수는 겨우 목숨만 건져 무영이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초가에서의 삶은 이 판서, 댁에서의 삶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서화는 다시 말라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화의 어머니가 무영편에 몰래 약과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무영이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준경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준경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무영의 눈에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화가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무영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둥대며 술이 덜 깬 준경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수지 가에서 서화의 신발과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준경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화가 서방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이 소문은 준경의 아버지, 이 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준경이 이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그놈의 괴팍함 때문에 그나마 참한 아이로 골라 혼인을 시켰거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잠시 후 준경이 눈치를 보며 이 판서가 있는 서재로 갔습니다. 이놈. 내 놈은 언제 처리될 것이냐? 아비가 혼인하면 조용히 살라 하지 않았더냐? 제 성질을 건드리는데 어찌 참고만 있겠습니까? 혼인을 해보니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이 판서는 준경의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아버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제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고 준경은 짐승에게 물어뜯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 말하고는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곤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예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나그네가 서화의 어머니에게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서찰 안에는 글씨 한자 없이 그저 서화가 가장 좋아하던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곱게 말려져 있을 뿐이었죠. 우리 서화가 살아 있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무영이가 살렸구나. 어머니는 그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영이 죽어가는 서화를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이틀 전날 밤, 무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경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화가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무영이 서화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화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날 밤 무영은 서화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꽃신 한 짝과 짧은 유서를 저수지 옆바위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탈진한 서화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의 폐가로 향했죠.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무영은 서화를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서화는 죽고 아윤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무영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아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무영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유는 무영이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영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유는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무영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때는 조선,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경성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 장안의 화제가 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다운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넘어 깊고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과 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요.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고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니 장안의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화를 마음에 품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화의 집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드님부터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본물처럼 밀려들었죠. 하지만 서화의 아비인 서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좋은 곳으로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최근에도 서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생각이 있어.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엄을 차리고 있으나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진사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경성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이판서의 집사였습니다. 이 댁의 주인을 뵙고자 하오. 이판서 대감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서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중경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그 이름 석자에서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판서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이제는 기울어가는 서진사 집안에 어찌하여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판서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서화는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소인의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며칠 후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보내온 예물은 서 진사 집안의 낡은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서 진사는 며칠 전 밤, 이판서가 주최한 비밀스러운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에게 이판서가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서 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이판서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화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화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가마에 오르는 서화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이판서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곁에 선 지아비 준경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화는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촛불의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정성껏 차려진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준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준경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경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화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러준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내 아비가 노름빚에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고 할 셈이냐.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화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화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화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준경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한은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준경은 그 모습을 보며